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활성 기체는 원소 주기율표의 맨 오른쪽에 있는 18쪽 원소들을 얘기합니다. 그림부터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륨입니다. 헬륨은 2번입니다. 그래서 2 플러스 하나 써주시고 1쪽이니까 껍질 하나 그려주시고 전자 2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온입니다. 네온 같은 경우에는 10번입니다. 그래서 10 플러스 이렇게 써주시고 2주기이기 때문에 껍질 2개 그려주시고 안쪽엔 전자 2개.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그려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르곤입니다.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요 몇 번? 18번입니다. 그러니까 18 플러스 써주시고 3주기이기 때문에 껍질을 갖다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이제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자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아직 8개 더 그려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해가지고 아르곤의 전자 배치까지 다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꽉 찼죠. 껍질의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 찰 수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 껍질은 8개, 세 번째 껍질에도 8개가 채워줄 수 있다고 했는데 딱 찰 만큼 찼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원소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비활성 기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특징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특징. 자, 먼저요. 얘네들은 18쪽 원소가 됩니다. 18쪽 원소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반응성이 작습니다. 반응성이 굉장히 작아요. 다른 놈들이랑 반응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다,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얘네는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보통 충전기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헬륨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그 풍선 같은 경우 아니면은 이제 광고용 풍선의 충전기체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네온 같은 경우에는 광고판의 충전기체로 좀 쓰이게 되고요.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의 충전기체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네들은 그래서 지들끼리 안정적이니까요. 지 혼자로서 안정적이니까 다른 원소와 화학적인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화학적인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안정적이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 얘네들은요 주로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거를 이제 다른 말로요 우리는 1원자 분자다, 1원자 분자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1원자 분자. 그러니까 혼자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면서 그거를 이제 분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혼자 있는 분자. 우리가 이제 흔히 분자라고 하면은 2개, 3개 이상의 것들이 두 개 이상의 그 원자들이 합쳐져 있는 거를 흔히 이제 분자라고 부르죠. 어떤 독립된 입자. 그런데 얘네들은 혼자서도 어떤 성질을 나타내고 또 혼자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1원자 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분자의 어떤 정확한 이제 그 어떤 그 교과서적인 서술은 이런 거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입자. 근데 얘는 이 자체로 물질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혼자서. 그래서 얘는 원자이면서 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원자과 전자인데 원자과 전자 지난 시간에 했죠. 원자과 전자 얘네는 몇 개로 기억하시라? 0개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자과 전자의 수가 0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얘네들이 2개, 8개 이렇게 존재는 하지만 얘네들이 다른 원자하고 화학적인 결합을 안 하잖아요. 원자과 전자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면서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다른 원자와 화학 결합을 할 수 있는 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뭐 많이 있지만 이것들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 다른 원소하고 결합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없다고요. 다른 원자와 화학 결합을 할 여지가 있는 전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0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외곽전자라는 표현인데요. 최외곽전자.
2개 내지 8개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헬륨은 몇 개요? 2개입니다. 네온은 8개, 아르곤은 8개. 최외각전자라는 말은 최외간이라고 써버렸어요. 최외각전자죠. 최외각전자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바깥쪽에, 제일 바깥쪽 껍질에 몇 개 있냐, 그냥 몇 개 있냐,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헬륨은 2개, 네온, 아르곤은 8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요 놈들이 제일 안정적이다. 제일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기 전체 중에서 얘네들이 제일 안정적이다면은 나머지 것들은 어떻다라는 뜻이죠?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연에 있는 물질들은요, 기본적으로 안정화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쪽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요, 18쪽 원소처럼요,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바로 옥텟 규칙,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옥텟 규칙.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단 헬륨은 2개입니다. 헬륨은 2개.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얘네들이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려는 경향이라는 것은 헬륨, 네온, 아르곤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바깥에가. 그런데 보통 이제 네온이나 아르곤이 이제 잘 됩니다. 그래서 네온이나 아르곤 둘 다 몇 개? 8개씩 채워지죠. 그래서 이제 8하고 관련된 숫자가 이제 옥타 뭐 이런 식인데, 여기서는 옥텟 규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2개잖아요. 8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 헬륨은 2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서 결합에 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바깥에가 8개가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옥텟 규칙이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것도 간단하게 좀 써보면은, 비활성 기체를 제외한 다른 원소들이 또는 원자들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또는 이루려는 경향, 요렇게 조금 서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원자들이 18쪽을 제외한 다른 원자들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란 무엇입니까? 가장 바깥에가 2개 또는 8개씩 만들어지려는 그런 경향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놈들이 전자를 잃어서 얘네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얻어서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고, 얘네들끼리 결합을 해서 얘네들처럼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특징들 그리고 그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이온, 음이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양이온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리튬입니다. 자, 리튬 같은 경우에는 3번이죠. 그래서 3 플러스 그리고 껍질 2개 그리시고 바깥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자 모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놈이 이제 이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또는 얻어서 전기적으로 중성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놈도요,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할 수가 있는데, 누구처럼 근데 되려고 한다고요?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선택지가 2개가 있습니다. 바깥쪽에 7개를 채워서 네온처럼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를 잃어서 헬륨처럼 될 수도 있죠. 어떤 게 더 편하겠습니까? 요거 하나 슝 날려버리고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끄트머리에 있는 게 하나가 날아갑니다. 그럼 3 플러스 하고 안쪽에 2개밖에 없고 전자가 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쪽에도 같이 이어서 쓰면은 요 놈이 이제 리튬 원자였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Li 플러스 이렇게 쓰고 우리는 1가 양이온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3인데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3, 마이너스 2 하면은 플러스 1이 되죠.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얘 뭐라고 읽어요? 리튬 이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얘는요, 리튬 원자였죠? 근데 이제는 원자라 부르지 않고 리튬 이온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전자를 이렇게 좀 써주면은 이제 반응식으로도 깔끔하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런 게 이제 양이온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예시 하나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그네슘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마그네슘은 12번입니다. 그래서 12 플러스 해주시고 껍질 하나, 둘, 세 개 3중입니다.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해주시고 가장 바깥쪽에 1, 2 이렇게 2개 채워주면 되겠죠. 원자과 전자가 2개입니다. 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도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어 하는데 선택지는 2개가 있습니다. 겉에 전자를 6개를 풀로 채워가지고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룰 수도 있고 또는 2개를 날려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편하겠습니까? 예, 요거 2개를 날려가지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2개가 날아갑니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12 플러스 그리고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이렇게 되겠죠. 바깥의 껍질이 날아가는 거예요. 전자 2개 여기다가 써줍시다. 2개에 이렇게 그림으로 여기는 다 그림으로만 그릴까요? 전자 하나, 2개. 이렇게 되면서 이온이 되겠죠. 그쵸? 네온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Mg2 플러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마그네슘 이온 이렇게 읽게 되죠. 보세요. 그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0이죠. 근데 전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전자는 1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2, 마이너스 10 하시면 플러스 2가 되죠. 그거를 여기다가 2 플러스라고 적어주게 된 겁니다. 이걸 보시고 전자를 2개 잃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반응식으로 쓰면은 Mg가 화살표, Mg 플러스 2개의 전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마그네슘 이온이 되겠습니다. 하나를 잃을 수도 있고, 2개를 잃을 수도 있고, 3개까지도 잃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요, 음이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이온입니다. 음이온. 반대로 이번에는 전자를 얻어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이루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산소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소는 8번입니다. 그래서 8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고 2죽이니까 껍질 2개 해주시고 전자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산소도 마찬가지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선택지는 2개죠. 전자 2개를 얻어서 네온처럼 되든지 아니면은 6개를 잃어서 헬륨처럼 되든지. 하지만 얘는 6개를 잃는 것보다 2개를 얻는 선택지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산소는 전자 2개를 얻습니다. 전자 2개를 얻어서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안쪽에 2개는 그대로 있고 바깥쪽에 몇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외부에서 추가로 들어온 거 다른 색깔로 1, 2 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죠. 요런 거를 우리는 더 이상 산소 원자라 부르지 않고 E-라 쓰고 산화이온이라고 읽게 되는 거죠. 산화이온. 그리고 이것도 화살표로 좀 표현하면은 산소 원자가 전자 2개를 얻어서 산화이온이 됐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시였고요. 또 다른 예시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17번 염소 되겠습니다. 17 플러스 해주시고 하나, 둘, 3개, 껍질 3개죠. 안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염소 원자를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요 놈도요 18쪽 원소처럼 되고 싶어요. 그럼 선택지가 2개입니다.
하나를 얻어가지고 아르곤처럼 되든지 아니면은 7개를 날려버려가지고 네온처럼 되든지 하는 선택지가 있는데 어떤 선택지가 더 편하겠습니까? 예, 하나를 얻어서 아르곤처럼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염소는 전자를 하나 얻습니다. 그러면은 17 플러스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죠.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른 색깔로 여덟. 해가 지고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라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염소 원자라 부르지 않고 Cl- 이렇게 쓰고 염화 이온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염소 원자가 전자 하나를 얻어서 염화 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세보세요. 17 플러스는 17개 있고요. 전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전자는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7 마이너스 18 하시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표시한 겁니다. 전자가 하나 추가됐다. 요건 전자가 2개가 추가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하시면은 요 전화량의 크기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가지고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따름으로 해서 이온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이온이니까 일단 요거 알아두시고 이온이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지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음 파트에서 원소 주기율표를 통해서 좀 외워야 될 것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외워야 될 이온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소 주기율표 한번 써보겠습니다. 수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그리고 점점 글씨가 커졌죠? 헬륨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리고 칼륨, 칼슘 이렇게 간단하게 좀 써봤습니다. 수소 조금만 더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수소 조금만 더 위에다가 줄 맞춤 해주시고 헬륨도 조금 위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헬륨. 자, 그래서 다시 또 20번까지 써봤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이온되는 것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2개, 8개인데 그렇게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얘네들도 얘네처럼 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소부터 보시면은요. 얘는 좀 특이한데 처음부터 특이한 놈이 나오네요. 얘는요. 수소는 1가 양이온이 됩니다. 보통 이온이 되면은요. 1가 양이온. 근데 얘는 좀 깍두기예요. 깍두기. 예외인데요. 얘는 하나를 잃으면 뭐가 됩니까? 전자 하나를 잃으면은 그냥 양성자 하나죠. 그쵸? 걔네는 얘네의 전자 배치를 따릅니까?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 좀 이런 식으로 돼서 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얘는 예외적으로 좀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리튬부터 보시면은 규칙성이 보이는데 얘는 1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잖아요. 그 달랑달랑 거리는 원자과 전자 하나가 이제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면은 누구?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Li 플러스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나트륨도 마찬가지예요. 원자과 전자 하나죠. 그럼 얘도 하나 잃어가지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1 플러스. 칼륨도 마찬가지겠죠.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전자 하나 잃어서 아르곤처럼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자, 베릴륨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2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2개를 잃어가지고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2개를 잃으니까 2 플러스. 마그네슘 느낌 오시나요? 원자과 전자 2개죠? 그럼 2개 잃어가지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2 플러스. 느낌 오시죠? 예, 첫 번째 줄은 1 플러스, 두 번째 줄은 2 플러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은 2 플러스. 전자 2개 잃어가지고 누구처럼 돼요? 아르곤처럼 되겠죠. 예, 요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붕소하고 이제 규소, 중금속이니까 약간 좀 챙겨 두시고요. 알루미늄 살펴보시면은 원자과 전자가 3개죠. 그래서 3개를 잃어가지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기 때문에 3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것들은 좀 잘 안 됩니다. 중간에 있는 놈들은 이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잘 안 나오고요.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오린부터 보도록 하죠. 얘는 전자를 하나만 얻으면 얘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얻어요. F-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전자 하나만 얻으면 아르곤처럼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Cl-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읽는 법이 좀 다르죠. 얘는 플루오린 화이온, 얘는 염화이온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산소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 2개만 얻으면은 띵띵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죠. 그래서 2개를 얻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O2-. 그 다음에 황도 마찬가지예요. 원자과 전자 6개죠. 그러니까 2개만 얻으면 아르곤처럼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얘도 E-. 같은 줄에 있는 놈들은 그 이온이 됐을 때 그 숫자들이 동일해요. 예, 그래서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한글 이름 좀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소이온, 얘는요 리튬이온, 그 다음에 얘는요 베릴륨이온, 그 다음에 얘는요 나트륨이온, 그 다음에 얘는요 마그네슘이온. 양이온들은요 그냥 원소 이름 말하시고 그 다음에 이온만 붙이시면 돼요. 이름이 간단해요. 알루미늄 이온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칼륨 이온이라고 읽고요. 얘는요 칼슘 이온. 간단하죠. 그래서 주요 양이온들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음이온들 좀 써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플루오린 이온, 플루오린 화이온 이렇게 불러요. 플루오린 화이온. 화자 이런 걸 좀 붙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요 산, 소자 빼고 화이온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얘는 황화이온 이렇게 부릅니다. 황화이온. 그 다음에 얘는 또 염, 소자 빼고 염화이온 이렇게 불러요. 좀 어렵죠? 얘네보다는 얘네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뭐 규칙성이 뭐 조금 있긴 한데 뭐 그런 걸 이제 따져서 하면 좀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냥 좀 받아들여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는요. 뒤로 가면은 뭐 화자가 안 붙기도 해요. 뭐 질산이온, 뭐 탄산이온, 다원자 분자들은 또 화자가 안 붙기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온들의 이름은요. 그냥 외워주세요. 예, 그냥 영어 단어처럼 생각해 주시고 그냥 외워주시고 나중에 천천히 왜 이게 이름이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요 나오는 이온들이니까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는 조금 2 플러스 되는 거, 1 플러스 되는 거 더 있죠. 음이온들도 더 있죠. 걔네들까지 모두 다 보시고 딱 얘는 몇 가 이온이다. 그리고 한글 이름 말씀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학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율표 좀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수헬, 리, 배, 붕, 탄, 질산, 풀, 네, 헬륨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그리고 칼. 네, 20번까지 간략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금속, 비금속, 중금속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좀 잘라볼게요. 요렇게 좀 하나 잘라볼게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요거 이제 어떤 이제 학생이 요렇게 잘라서 기억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금속이라는 거고요. 여기 붕속, 규속, 얘는 중금속, 그리고 나머지 여기까지의 수소까지 포함해서 이쪽에 있는 놈들을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를 이제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 그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불안정하니까 얘네처럼 돼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에는 얘네들이요, 얘네처럼 되려고 하는데 화학결합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결합의 종류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죠.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온결합, 이온결합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금속결합, 이렇게 불리는 것이 있죠. 금속결합.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은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온결합은 말 그대로 이온들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주로 금속들은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고, 얘네를 뺀 비금속, 얘네들은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결합은 어떻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냐면, 일단 금속하고요, 비금속이 주로 결합을 하려는 거다, 결합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금속이라는 게 주로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된다. 그 다음에 비금속이라는 것은 주로 뭐가 된다? 음이온이 된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결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요놈들이, 여기 있는 요놈들이요, 전자들을 공유해가지고 얘네처럼 되게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금속결합은 금속하고 금속이 결합하는 거예요. 금속하고 금속이 결합하는 거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결합은 얘네들끼리 자유전자를 내놓으면서, 정확하게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어떤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단단하게 하는 거를 금속결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통합과학에서는 크게 깊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배워보게 됩니다. 자, 일단은 아직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화학결합이라는 것은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고,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공유결합은 비금속, 금속결합은 금속끼리 결합하는 거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를 보시면서도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금속과 여기 있는 비금속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온결합, 그 다음에 얘네끼리 결합을 하는 거를 공유결합, 그리고 얘네끼리 결합하는 거를 금속결합 해서 세 가지로 조금 분류를 하고 뒤에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 짤막하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온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하고 결합되는 걸 예시로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먼저 나트륨 원자를 먼저 좀 그려보겠습니다. 나트륨 11번입니다. 11 플러스 하시고 안쪽에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주시고, 하나 껍질 더 그리시고 전자 하나 더 그려주면은 나트륨 원자의 모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염소 원자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7번 17 플러스 해주시고 안쪽에 전자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바깥쪽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요렇게 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 원자하고 나트륨 원자 그렸죠. 그런데 나트륨 원자는요, 요 하나 달랑달랑 거리는 거 잃어버리기 쉽고, 염소 원자는요, 전자를 하나 얻기 쉽죠. 얘는 잃고 얘는 얻어야지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는 그림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나트륨에 있던 요 전자 하나가 요쪽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있기 때문에
11 플러스 요렇게 되고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나트륨 이온이 되겠죠.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에는 17 플러스 한 번 더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기 거 그리고 나트륨에서부터 하나 온 거 하나 해서 바깥쪽에 이제 8개가 꽉 채워지겠죠. 그러면서 염화이온이 됩니다. 염화이온. 그렇게 된 다음에 얘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 염화이온은 음이온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전기를 갖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나트륨을 다시 한번 또 그려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주시고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꺽쇠 해주시고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 염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17 플러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주시고 껍질 하나 더 그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표현해 주시고 전체 꺽쇠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요것이 바로 이제 나트륨 이온의 모형 그리고 염화 이온의 모형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전기적인 인력 또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되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된 물질을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원소기호로 NaCl 친숙하죠. 염화나트륨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써 있으면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온 결합을 할 때는요 이 양이온의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성이 되도록 결합이 되기 때문에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대1로 결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또 다른 예시 자주 나오는 거 CaCl2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왜 2가 되냐면은 CA는 2 플러스가 되고 염화이온은 1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 하나당 얘 2개가 있어야지 전체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대2의 비율로 결합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무엇을 학습하라고 했습니까? 예, 이온들을 학습을 하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몇 플러스인지 뭐 어떤 원자가 몇 플러스가 되는지 몇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런 거를 알고 좀 계셔야 됩니다. 안 되면은 그림을 그려서라도 이게 몇 플러스가 될지 몇 마이너스가 될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 주셔야지 얘네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염화나트륨 예시 한번 그려봤고요. 다른 것들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좀 그리기 좀 어렵긴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도 이렇게 이온들의 비율에 따라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한 개 한 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몇 대 몇, 1대1, 1대2 이런 식으로 몇 대 몇의 결합 비율로 덩어리져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점도 여기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수소원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수소원자는 이제 이렇게 보통 그리죠. 수소원자 이제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르려면은 전자 하나를 얻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수소원자가 이렇게 2개가 있다고 하면은 얘도 얘한테 1개만 내놔 이렇게 얘기하고 얘도 얘한테 1개만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말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서로 1개씩만 이제 더 있으면 안정화되니까 얘는 얘 걸 원하고 얘는 얘 걸 원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한 선택지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요 요런 식으로
전자를 공유하는 이러한 선택지를 통해 가지고 얘 입장에서도 자기 주변에는 하나 두 개 있어. 오케이, 나 헬륨의 전자 배치 이뤘어. 안정적이야.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도 자기 주변에 하나 둘 오케이, 나도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뤘어 하면서 각각 서로 안정화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때 가운데에 공유하고 있는 요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자쌍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전자쌍이요? 공유전자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유전자쌍이 한 개 있는 거죠. 또는 공유전자쌍이 한 쌍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흔히 수소기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H라고 안 하고 H2라고 항상 표현을 했죠.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예,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다 얘네들이 전자쌍을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될 때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H2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시는요, 물 분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분자는 이제 H2O죠. 그게 이제 공유결합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산소부터 그리겠습니다. 8번이죠. 하나, 둘, 좀 엿다가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산소 원자 모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소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얘네들도 공유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 두 개만 얻으면 안정화가 되고요. 얘네 수소 입장에서는 한 개씩만 얻으면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느냐, 결합된 모양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 플러스 산소 원자부터 먼저 그릴게요. 산소 원자가 이렇게 이제 중앙에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그릴 텐데 빨간색으로 좀 그려볼게요. 구분 좀 하게.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낑겨 들어가느냐, 예, 요런 식으로 낑겨 들어갑니다. 이제 요런 식으로 낑겨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H2O라고 불리는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게 되는데, 보십시오. 산소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 요렇게 자기 주변에 8개의 전자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안정화되고, 수소 입장에서도 자기 주변에는 1, 2, 2개, 얘도 1, 2, 2개, 요렇게 모두 다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를 하기만 하면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르기 때문에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얘네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전자쌍이다, 공유전자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가 조금 더 심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얘네는 공유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래도 얘네를 우리가 쌍으로 부르게 되는데, 얘네 같은 거를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고2 때 주로 다루게 돼요. 그래도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예시 수소기체하고 H2O 물 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또 다른 것들도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제 전자쌍을 몇 개나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세분화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다가 우리가 단일 결합이다 라고 불리는 공유 결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F 플로린입니다. 플로린은 9번이죠. 그럼 9 플러스 해주시고 하나 둘 해주고 결합된 그림을 그냥 좀 한 번에 그리도록 할게요. 9번이니까 바깥에 몇 개 더 그려야 됩니까? 7개 더 그려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좀 그려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릴 건데요. 보라 색깔로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9 플러스 해주시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이게 요렇게 됩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요. 지금 각각 색깔별로 보시면은 제가 플로린 원자의 모형을 각각 그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갖다 붙인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 부분의 전자가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한 개 있는데
얘 입장에서는 자기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오케이, 안정화 됐어요.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오케이, 안정화 됐어요. 그래서 플로린, 할로젠이죠. 얘는 자연 상태에서 이원자 분자,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 형태로 많이 존재한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혼자 있을 때보단 두 개가 있을 때 공유결합하면서 더 안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나요?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결합 모형을 좀 보셔야 됩니다. 목표는 뭐다?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 여기가 목표 지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이때 공유전자쌍이 한 쌍인 경우를 우리가 단일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전자쌍이 좀 많은 것도 있겠죠. 공유전자쌍이 두 개인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중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은요. O2예요. O2. 산소입니다. 산소는 몇 번이죠? 8번입니다. 그럼 8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보라 색깔로 그려보도록 하죠. 8번입니다. 8 플러스 하나, 둘, 그리고 요렇게 좀 겹치게 그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그립니다. 그럼 공유된 전자쌍이 몇 개 보이시나요? 공유된 전자쌍이 두 개 보입니다. 또는 전자쌍이 두 개 보이게 됩니다. 이 전자 두 개를 한 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두 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를 우리가 이중결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결합을 해야지 안정화가 돼요. 바깥에서 해볼게요. 얘 산소 하얀 놈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오케이.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오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각각의 산소 원자 모형인데 얘네를 갖다가 좀 이렇게 겹쳐놓은 겁니다. 그럼 전자쌍이 공유된 게 두 쌍이 보이게 되는 거고 이거를 갖다가 공유한 거를 갖다가 얘도 다 자기 거라 그러고 얘도 다 자기 거라 그러면 자기 주변 바깥에 8개씩 되니까 얘네들은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는 그냥 O2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산소 기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O2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왜 하필이면 O2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가 이제서야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공유전자쌍이 두 쌍만 있는 게 아니라 세 쌍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삼중결합이라고 부르게 돼요. 아, 밑에 공간이 좀 좁네요. 그렇죠? 좀 더 위에다 쓸 걸 그랬어요. 자, 계속하면 어쨌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뭘 그릴 거냐면 질소를 그릴 겁니다. 질소는 몇 번이죠? 7번입니다. 그럼 7 플러스라고 해주시고 하나, 둘, 그리고 요렇게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렇게 원자과 전자 5개인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도 하나 더 그릴 건데 얘는 보라 색깔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하나, 둘, 그리고 요래 겹치게 좀 그려주시고 하나, 둘, 셋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이셔야 돼요. 여기 한 쌍 공유했고요. 또 한 쌍 공유했고요. 또 한 쌍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좀 좁아서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총 3쌍의 전자쌍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공유된 전자쌍이 3쌍인 경우에는 우리가 삼중결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지 질소는 안정화가 됩니다. 하얀 놈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자기 주변에 가장 바깥쪽 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렇게 되고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 입장에서도 자기 주변에는 8개, 얘 입장에서도 자기 주변에는 8개. 옥텟 규칙이 만족됐네요. 그렇죠?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이뤘네요. 그래서 안정화 되네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질소라는 놈도 보통 혼자 존재하기보다는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거를 질소 기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에 있는 수많은 물질이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하여서 주로 이제 분자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결합의 종류를 알아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수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지금 보이시는 게 단일 결합이 있죠. 근데 여기도 단일 결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중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단일인이, 이중인이, 삼중인이 하는 것은 원자 대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할 때 전자쌍이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단일 결합이 하나 보이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도 단일 결합이 하나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중 결합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다? 단일 결합이 2개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거 보시고 이중결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단일결합이 2개 있네. 보시고, 아, 요런 게 단일결합이니까. 이중결합은 얘하고 얘하고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몇 개? 2개. 얘하고 얘하고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몇 개? 3개. 그럴 때는 삼중결합.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셔야지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모양. 자, 이온결합 물질은 흔히 우리가 뭐 NaCl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의 비율로 이제 결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생김새를 어떻게 이제 보셔야 되냐면은요, 입체적으로 덩어리진 모습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트륨 양이온, 그리고 염화이온, 음이온이죠. 얘네들이 교대로 1대1의 비율로 이런 패턴으로다가 연속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모양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얘네 이온결합 물질들을 얘기를 할 때는 얘 뭐 1개, 2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덩어리다, 독립된 입자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연속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한마디로 좀 글로 좀 써보면은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 전기력이라는 얘기예요. 연속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 한글로 풀었으면은 이제 이렇게 좀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을 갖다가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막 옆에 위에 아래 막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 있는 형태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자면은 뭐 CaCl2 요런 것들은 보통 이제 얘가 2 플러스 얘가 1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몇 대 몇 1대 2의 결합 비율로 존재를 한다. 근데 얘는 이제 그림 그리기 좀 어려워요. 이게 입체 공간에서 1대 2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좀 무리고 그냥 뭐 1대 2로 이제 막 얘네가 덩어리져서 뭉쳐 있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요, 얘네들은요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요. 그래서 상온에서는 보통 고체 상태로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하나 특징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전기전도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고체 상태에서는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온들이 있지만 고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얘네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전압을 걸어줘도 얘네가 움직이질 못해요.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반면에 액체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수용액 상태에서는요, 전류가 흘러요. 왜냐면은 액체는 얘네가 이제 녹은 거예요. 그럼 흐물흐물 하겠죠.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반대되는 극으로 막 이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에서도 대부분 전류가 흘러요.
수용액 상태에서도 얘네가 이제 물 분자에 의해서 막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되는 극으로 가서 이제 전기를 흐르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체 그리고 액체 수용액을 좀 나눠서 전기 전도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성입니다. 물에 대한 용해성은 물에 대부분 잘 녹아요. 예. 대부분 잘 녹음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에 대부분 잘 녹음. 그러니까 얘네들 물 타면은요, 예를 들어 소금 같은 경우 물에다가 타면은 잘 녹습니다. 근데 또 아닌 게 있어요. 아닌 게 있어요. 단. 앙금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앙금은 안 녹음. 앙금은 안 녹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인데 물에 안 녹는 이온결합 물질을 우리는 이제 앙금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탄산칼슘 이런 거는 이제 물에 잘 안 녹고 그냥 덩어리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예외는 이제 일부고 대부분 나머지 것들은 잘 녹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얘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부서짐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소금 알갱이를 갖다가 망치로 때려보세요. 그럼 얘가 뻥은 아니고, 얘가 빠지직 하고 이제 부서지겠죠, 그쵸? 다른 이온 결합 물질도 이제 외부에서 충격을 가했을 때 쉽게 부서지게 되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음이온, 양이온, 양이온. 그런데 만약에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오른쪽으로다가 힘을 가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한층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대로 그려보면은 양이온, 음이온. 그 다음에 밑에 층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음이온, 양이온. 그러니까 위에 힘을 가해서 한층 밀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대로 돼 있어서 잘 이제 뭉쳐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은 아니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마주보게 되네요. 그러면 얘네들이 청력을 받게 됩니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도 청력, 플러스와 플러스도 청력. 그래가지고 얘네가 탁 떨어지게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부서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힘을 가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런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쉽게 부서질 수 있다. 부서지는 성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그 밖에 뭐라 그럴까요? 실생활. 그냥 간단하게 좀 쓸게요. 실생활에서 이제 이온 결합 물질 자주 나오는 거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NaCl, 염화나트륨이죠. 얘는 이제 소금의 주 성분입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Cl2, 요거 또 많이 나오죠. 염화칼슘이라고 불리는 거고, 얘는 이제 습기 제거제라든지 또 이제 가장 유명한 건 제설제로 많이 쓰입니다. 눈 오면은 이제 요걸 뿌려요. 요걸 뿌리게 되면은 이제 눈이 막 녹아요. 얘가 이제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게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 눈 녹이는데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책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얘를 이제 쓰게 되면은 얘가 이제 눈을 녹이는 것까진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서 이제 뭐 배수구 들어가고 또 토양이 흡수되면은 환경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대체할 이제 친환경 제설제, 뭐 소금이라든지 아니면 모래라든지 뭐 그런 대체 품목들도 있죠. 책에 이제 탐구 자료로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NaHCO3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탄산수소 나트륨 이렇게 읽으세요. 탄산수소 나트륨 해가지고 우리가 뭐 베이킹 소다 아니면 베이킹 파우더 뭐 소다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빵 만들 때 쓰죠. 그리고 또 이제 달고나 만들 때도 요거를 이제 집어넣으면은 막 CO2가 발생하면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그런 거에 사용하는 게 바로 탄산수소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해보신다면은 이제 CaCO3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탄산칼슘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얘 탄산칼슘 이름으로 나올 적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아니 뭐 산호의 어떤 껍데기, 외골격, 그 다음에 또 요 분필, 뭐 석회석, 대리암, 뭐 방해석 등등의 이름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걔도 잘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준 프린트에는 다 적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같이 탄산칼슘을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공유결합 물질의 모양. 예를 들어서 이제 O2 이렇게 불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독립된 분자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N2 있어요. 그러면은 질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독립된 분자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H2O 물 분자죠. 물 분자 어떻게 그립니까? 이런 식으로 독립된 또 분자 형태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뭐 CO2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소 원자 하나에 양쪽에 산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모양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탄소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탄소 원자가 지들끼리 공유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을 이룬다라고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독립적인 분자 형태를 띠는 게 대부분이고 얘는 일부만 이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얘네들은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요, 어떨 것 같습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이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은 이제 이온 결합 물질에 대비해서 좀 낮은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이제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있긴 하지만 분자 사이에 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누구에 비해서요? 예, 이온 결합 물질에 비해서요. 그래 가지고 얘네들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고 상온에서 대부분 액체라든지 아니면은 기체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대표적인 예시인데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나온다든지 다이아 또는 뭐 흑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상온에서 또 고체입니다. 흑연은 고체 이렇게까지 쓸까요? 이런 거. 다이아몬드 공유결합 물질이고 흑연 공유결합 물질인데 걔네들은 또 상온에서 고체예요. 좀 이렇게 생겼거든요. 흑연은 납작한 이제 판 모양으로 좀 생기고 다이아몬드는 좀 입체적인 덩어리로 생겼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좀 높아요. 얘네들에 비해서. 예, 이건 또.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전기전도도입니다. 전기전도도.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래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고체니 액체니 수용액 상태니 했을 때 그냥 전류 좀 뭔가 잘 안 흐른다. 그러면은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또 예외도 있습니다. 좀 예외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그 다음에 염화수소, 요런 것들은 또 전류가 잘 흘러요. 어떤 상태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뭐 이런 예외적인 것들이 있긴 더 있습니다. 몇 개 더 있는데 그런 건 교과서나 학습지 보시고 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건 대표적인 놈들이에요. 자주 나오는. 자,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성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에 대한 용해성도 좀 살펴보면은 잘 녹는 게 있고요. 잘 녹음, 또 잘 안 녹는 게 또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따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잘 녹는 거는 위에 있는 거랑 좀 겹쳐요. 암모니아 물에 잘 녹아요. 그리고 염화수소 얘도 물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설탕 이런 것도 물에 잘 녹아요. 반면에 안 녹는 예시는 뭐 질소기체 이런 건 또 안 녹아요. 그 다음에 뭐 메테인 기체 이런 것들도 잘 안 녹습니다.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잘 녹는 것도 있고 잘 안 녹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교재에 있는 거 선생님이 몇 개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근데 요것들은 이제 빈칸을 좀 남겨두시고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교과서 프린트물 이런 거에서 추가적인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좀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암기를 바싹 좀 하고 들어가야지 시험 볼 때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이런 성질들을 좀 하고 좀 단 이런 식으로 많이 했지만 간단하게 좀 경향성을 좀 정리를 하면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낮다. 전기 전도도는 없다. 물에 녹는 거는 몰라요. 잘 녹는 것도 있고 잘 안 녹는 것도 있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공유 결합 물질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교재에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볼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추가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따로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뭐 많이 나오는 거 H2O, 뭐 물이죠, 그쵸? 예, 물 같은 경우 우리 인체의 70%를 차지하고 우리 몸에서 물질 운반이라든지 또는 화학 반응을 잘 하게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산소, O2 있죠. 자주 나옵니다. 공기 중에 21% 정도 존재하고요. 우리가 이제 세포호흡을 하는데, 숨 쉬는데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또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뭐 CO2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날숨을 통해 가지고 또 바깥으로 배출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들은 광합성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체가 되는 CO2. 그 다음에 공기 중에는 뭐 0.03% 존재하는 거 적어놨어요, 프린트에 적어놨으니까요. 그거 한번 좀 읽어주세요. 저는 그냥 좀 말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어떤 게 있냐면은요, C12, 그 다음에 H22개, 산소 11개, 좀 많죠, 그쵸? 탄소 12개, 수소 22개, 산소 11개가 공유결합을 한 물질이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은, 요거는, 뭐 요거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 설탕입니다, 설탕. 설탕이라는 한글로 더 많이 표현이 돼요. 설탕, 요거 이제 맛있는 거, 달달한 거죠, 그쵸? 요것도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C2H5OH.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요거는 반드시 화학식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 뭐 다른 표현으로는 C2H6O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H를 안쪽에 넣어가지고. 근데 보통 뭐 요렇게 많이 쓰고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산과 염기 배울 때 이 OH 때문에 이게 염기인가 아닌가 이게 막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OH 달려있어도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그리고 중성 상태의 물질이다.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술에 들어가는 겁니다. 술에 들어가갖고 취하게 만드는 거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공유결합 물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스스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참고를 잘 해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